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17일까지 좀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은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셔서 지금 라디오 어제 뭐 들었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듣고 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은 저희로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17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17일 이후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의 정면 인터뷰 환경 문제. 요새처럼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더군다나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플라스틱. 저도 이거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이 마스크도 플라스틱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유엔 차원에서 2024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다. 네. 이게 맺기는 맺는 겁니까? 지금 일단 2024년을 목표로 하고 내년이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예, 뭐 플라스틱 배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요. 예. 한번 버려지면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변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작년 3월에 유엔 회원국이 모여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이렇게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협약은 사실 그동안 보면 각 국가별로 플라스틱 정책이 있고 규제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요. 근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플라스틱에 관한 세계 첫 공동 대책이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고, 이것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그 관리를 개선하는, 즉 전 주기를 다룬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그 의의가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뭐 통계 자료도 한 3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 세계에서 세 번째요. 배출. 그 정도로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 뭐 딴 거 다 좋은데 이 너무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이거 뭐 그러면은 이 유엔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협약을 비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논의가 됐고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 5월에는 이제 2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3차가 있고, 근데 내년에 4차인데요. 내년 4차가 이제 5월에 있는데 내년 5차가 있습니다. 5차가 11월에 있는데 그 5차를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협약 내용을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협약 내용이 결정이 되면 2025년에 이제 별도로 각국의 정상이라든지 장관이 모여가지고 협약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명분상으로는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반대할 국가가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난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총론적으로는 다 명분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네.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 목표에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를 해요. 근데 워낙 각국마다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공동된 목표를 뭐 감축량이라든지 이렇게 공동된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각각 결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도 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일회용 플라스틱만 할 거냐, 포장재도 할 거냐 하는 규제 대상이라든지 또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행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개도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그동안 이걸 재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을
해서 어떠한 그 재원에 대한 거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원 재정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각 국가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협약 내용 이거를 내년 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도 그렇고 대부분 좀 웬만큼 사는 잘 사는 국가들에선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인데 이거 플라스틱 규제 이런 거면 좀 비용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나름대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플라스틱 줄이면 또 반대로 경쟁력을 얻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국에서 보면 폐 플라스틱, 버려진 플라스틱, 예. 이 폐 플라스틱을 다시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EU 등의 그 주요 국가들은 2025년부터 폐 플라스틱 그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용 비율을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이 있다고 하면 페트 용기가 있으면 페트 용기에는 그 재생돼서 사용하는 그 원료, 재생 원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25%는 재생 원료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플라스틱 용기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 원료를 2030년부터는 50%까지 써라. 이제 이러한 그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페트 그 생산자에게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사용 비율 그거를 지금 3%로 부여를 했는데요. 그 2030년까지는 30%로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시장 진출,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이 글로벌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면 그만큼 원자재의 이 투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LG 같은 전자업계에서는 휴대폰이라든지 그 냉장고 이러한 전자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 그 사용 비율을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경쟁력도 갖고 우위도 점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독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독일에 가끔 자주 가는데 지금 이거 뜯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 그거는, 이제 요 상표가 있는 부분을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거는요, 이게 뜯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유럽, 독일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렇게 손으로만 탁 해도 이게 뜯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딴 걸 좀 튼튼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페트병 위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라벨지 네. 이거를 너무 꽉 붙이는 거,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느슨하게 이걸 좀 빠르게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새는 쉽게 벗겨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무라벨 페트병. 무라벨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들하고 지금 협력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많이 붙였으면 라벨 이거 좀 쉽게 뜯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건데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참 여기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그 환경부가 이번 그 2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요. 지난 2월 5일 날 그 환경의 날을 계기로 해서 빠이빠이 플라스틱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까 하는 10가지 그러한 습관 그런 걸 제안을 했는데 행동 요령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그럼 항상 장바구니 조그마한 걸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회용품을 사용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예. 사용한다거나 또 플라스틱 빨대라든지 물티슈 이러한 사용을 줄인다거나 물티슈에도 그 플라스틱 예, 들어가 그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생활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이거를 지자체 또 기업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실천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요새 예를 들면 커피 체인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진짜 종이 빨대는 네. 다 종이 빨대는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이 빨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이 좀 참여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이 참여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지금 많이들 국민들이 정말 그 쇼핑백도 자기가 갖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거 사잖아요. 요새 마트에 가서. 네, 사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좀 많이 낮이는데 참여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그 어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든지 안 하기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부처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좀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응원을 한다거나 할 때 응원용품 이것이 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 구단이라든지 저희가 10개 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응원용품을 가능한 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걸 이렇게 계속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걸 계속해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여가 확대되면 많이 낮이겠죠. 플라스틱. 이게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이 물고기도 그 사실 이 물고기의 이 체내에 그게 또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도가 높아지면 뭐 장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환경에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네. 환경 교육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플라스틱을 주제로 해서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플라스틱의 어떤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지구를 살리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학생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참여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환경 문제가 꼭 이게 좀 풀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부 장관이시니까 일단 사드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사드의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끝난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끝났는데 논란이 계속된다. 무슨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까? 사실 이건 논란은 아니거든요. 논란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논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 환경 영향 평가 중에서도 결과 보면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자파의 위해성은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낮잖아요. 인체 그렇죠. 유익이구나. 이게 500분의 1인가 뭐 그렇게 나왔다. 주변 환경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문 기관에서 2017년부터 쭉 5년 반 동안 그 41번 41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체 보호 기준의 1000분의 2. 그러니까 1000분의 2면 500분의 말씀하신 대로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에 불과한 거고. 아, 오래간만에 이 약분해 보네요. 네. 1000분의 2에 500분의 1. 그래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 기지국 그 전자파가 있어요. 휴대폰 기지국 전자파하고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전자파의 그 유해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아니다. 가짜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그 반대하는 쪽은 뭐 사드를 가동을 하면 그걸 가동을 하면 전자파가 그때 많이 나오는데 뭐 적게 나올 때 측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각 경우마다 다 재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최고를 다 이제 평균한 다 한 거죠. 거죠. 그래도 이게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순서 그 수준입니다. 수준이죠. 예, 또 한 최고 가지. 수준. 예. 지금 정부에서 그 전자파 측정기를 마을마다 다 달았죠. 그 전자파 측정기 안 달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앞으로 전자파 이 전광판이죠. 측정하는 전광판. 전광판. 예. 이거를 지금 달 계획에 있습니다. 달 근데 이제 계획이요. 일부 예. 마을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왜 그걸 있지만 반대해요? 걱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사후 관리로서 이제 전광판 이거는 달 그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예. 속도계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당신 몇 킬로로 달려 이거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땐 그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정부의 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이 정부가 발표도 했고 4일에는 IAEA 종합 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 뭐 사실 우리 장관님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 환경연구 학자에서 환경연구원에 오래 계셨죠. 그렇죠. 그죠? 예, 예. 한 20년 계셨나요? 93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이니까 한 27년 정도 있었나요? 예. 그 정도로 오래 계신 바로 환경연구 학자시니까 학자적 관점에서 과학자적 관점에서 우리 해역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로서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의 그 도쿄 전력에서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역 영향은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예.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 문제 이 부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에 그 IAEA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그 안전성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해양 방류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리수 해양 방류가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사 결과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은 자연 발생보다도 낮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걱정을 하는데 이 삼중수소는 한국 등 먼 바다에서는 탐지 안 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사실 IAEA라고 하는 그 기구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그 UN 그렇죠. 산하 기구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7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분담금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2.2%가밖에 안 내더라고요. 예. 일본이 7.7%가 그러고 중국이 14% 이상을 내고 미국이 25%.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2배를 내더라고요. IAEA. 예. 중국이 더 많이 중국이 냈습니다. 2배를 예. 더 많이 내요. 예, 맞습니다. 일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1위고요. 근데 이번 보고서는 보면 2년 넘게 그러니까 한 2년 3개월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등의 11개국의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과학적인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 내용은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 방출 이 배출 기준 이 부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해역에 그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뭐 해류 따지면 우리나라는 빠르면 4, 5년 후에 서울대
어떤 교수님 연구에 하면 9에서 10년 후에 뭐 표층수, 앞표층수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안은 하시겠지만 불안을 공포로 전환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일본 그 알프스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 좀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물폭탄 참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인데 말이에요. 네. 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기후 변화로 그 극한 강우 이게 잦아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대책을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일단 됐습니다. 홍수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 피해 예방입니다. 예. 그래서 위험 상황을 빨리 알려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홍수를 지금보다도 3시간 더 빠르게 예보해서 그러니까 예. 빠르게 예보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즉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림천이라고 작년에 어려웠던 예. 피해났던 그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하고요. 예. 내년 홍수기부터는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 요인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침수된 곳이 또다시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홍수 취약 요인에 대한 그 집중 관리 이런 예. 것들을 하고 그래서 빗물바지 이러한 세 번째 시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예. 대형 홍수 방어 인프라 이러한 뭐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지하 방수로 설치 이러한 것들을 대책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